1939년 독일과 소련은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었지만 히틀러는 사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소련을 침략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6월 발칸 지역까지 장악함으로써 소련으로 통하는 길을 확보한 독일은 사상 최대의 침공군을 직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련의 문턱까지 접근합니다. 반면 불가침 조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소련의 스탈린은 스파이로부터 독일의 침공 작전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받았지만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믿은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4년 전에 훌륭한 지휘관들을 대거 숙청해버리는 바람에 군부를 지휘할 실력자들이 없었습니다. 6월 22일 어두운 새벽에 독일군의 소련 침공이 시작됩니다. 약 400만 병력과 폭격기와 전투기, 전차 등 강력한 전력이 대거 동원됐고 독일의 기습적인 공격에 스탈린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배신당한 것을 깨닫고 이내 정신을 차려 서부 전선에 배치된 200만 병력의 군인에게 독일과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독일에게 항복하거나 포로가 될 시 조국의 배신자로 취급하고 가족까지 처벌할 것을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독일에 맞서 싸울 것을 명한 것이죠. 한편 히틀러는 300만이 넘는 병력을 3개의 집단군으로 나누어 소련을 침공시켰는데 이것이 일명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습니다. 북부 집단군은 레닌그라드의 파괴를 목표로 했고 중부 집단군은 가장 중대한 임무를 맡은 모스크바 점령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두 곳은 모두 소련의 중심지이자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은 우크라이나를 거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코카서스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흑토지대에서 생산되는 곡물과 무궁무진하게 묻혀있는 지하전이 있었는데 소련을 먹여 살리는 보물 창고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이곳을 무조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소련 침공이 시작되자 우선 최강 전력이었던 중부 집단군은 기갑부대가 양방향으로 소련군을 포위하는 전력으로 전쟁 발발 열흘 만에 민스크를 포위해버립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놀라운 결과에 히틀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고 모스크바로 향하는 이들의 다음 목표는 모스크바에서 400km 떨어진 스몰렌스크였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천혜의 길목이었습니다. 물론 소련군도 이곳을 지킴으로써 모스크바로 가는 길을 막고 싶었기 때문에 독일의 공세가 재개된 당일날 소련군도 거침없이 돌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금방 독일이 승기를 잡았으며 스몰렌스크 또한 함락이 임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이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공격을 명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대숙청의 공포로 현장 지휘관 또한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야 했으며 이러한 스탈린의 간섭으로 독소전쟁 초기에 소련이 엄청난 패배를 연이어 기록하게 됩니다. 참담하게 끝난 중부 전투는 모스크바로 가는 길을 내어주게 되고 중부 집단군은 신속하게 모스크바로 진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부 집단군과 달리 남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독일에 비해 소련의 지리적 위치가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남부 집단군은 앞으로 나가고는 있었지만 소련군의 격렬한 저항에 겨우겨우 전진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참고로 이 남부 집단군에는 루마니아 군도 대거 합류하게 되는데 루마니아는 1년 전 소련에게 영토를 강탈당하여 복수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병력을 대거 모아 독일의 추축국에 가담하게 됩니다. 드넓은 곡창지대와 지하자원 때문에 어떻게든 남부를 차지하고 싶었던 히틀러는 남부전선이 밀리기 시작하자 결국 중부 집단군의 일부를 남부전선의 지원을 명령합니다. 당시 기갑사령관 구데리안 장군을 비롯해 많은 장군들은 중부 집단군은 상황이 좋아 곧장 모스크바로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히틀러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41년 8월 17일 어쩔 수 없이 구데리안 장군은 중부 집단군의 반을 이끌고 남부 집단군과 키예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키예프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스탈린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사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부 남부 집단군이 위아래로 키예프를 감싸면서 형성한 거대한 포위망은 3일 만에 소련군을 퇴각시켜버렸고 짧은 시간에 사상 최대 전과를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북부 집단군의 목표였던 레닌그라드는 세 집단 가운데 가장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해준 동맹국이 있었으니 바로 핀란드였습니다. 2년 전에 핀란드는 겨울전쟁으로 소련에게 영토를 일부 뺏겼기 때문에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독일의 침공에 합류할 기회가 생겨 북부 집단군을 도와 40만 병력이 투입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핀란드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옆에서는 독일군이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의 전진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이었습니다. 쉼없이 전진하느라 병사들이 지쳤고
북부 집단군과 중부 집단군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중부 집단군이 남부 집단군을 도와 한창 키예프 점령전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부의 전력 이탈이 발생하면서 독일군이 대거 재배치가 필요했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북부 집단군도 진격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때 히틀러는 북부 집단군에 속해 있던 주력을 모스크바 공략에 투입시킵니다. 이렇게 독일의 진격이 주춤한 사이 레닌그라드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재빨리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집단군이 레닌그라드 인근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미 300km에 이르는 거대한 방어선이 완성된 상태였죠. 심지어 북쪽에서 싸우던 핀란드가 소련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자 전투의지가 사라져 진격을 멈추는 바람에 레닌그라드를 점령하겠다는 작전은 실현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독일의 계획이 어긋나자 레닌그라드를 점령하는 것이 아닌 이곳을 탱크로 둘러싸서 아무도 못 나오게 포위하는 작전을 바꾸는데 300만에 달하는 시민과 적군을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으로 굶겨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레닌그라드는 육상로가 끊기면서 고립되어 버리고 이들에게 피말리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훗날 이러한 포위망은 무려 2년 반 동안 지속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의 전투로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버린 독일군은 서서히 식량과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영토는 워낙 넓었기 때문에 보급선이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소련군은 독일이 자신의 영토를 점령하려고 하면 자신의 연료를 비롯해 건축물까지 파괴시켜 사형 불능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루빨리 독일은 전투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1941년 10월, 이른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가을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뒤늦게 중구 집단군이 모스크바로 향하기 시작할 때에는 장마에 의해 땅이 온통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독일이 소련의 기후와 자연 여건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빨리 악천후가 시작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독일군은 전투보다도 처음 겪는 엄청난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진흙으로 인해 소련은 한 달 정도 시간을 벌게 되고 여성과 노약자까지 동원되어 방어선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우기 끝에 땅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진흙탕의 모습이 감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쪽에서 독일에 맞서 싸워 모스크바를 지키기 위한 지원군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독일이 소련을 침략하기 몇 달 전에 소련은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었는데 독일과 동맹이었던 일본이 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일본을 막기 위해 동쪽에도 병력을 배치해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스파이 조르게가 일본이 소련을 치지 않고 남쪽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소련은 동쪽에 배치된 병력을 모두 모스크바 방어에 투입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지와 달리 아직 대세를 바꾸기 어려울 만큼 공세의 주도권은 독일이 쥐고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이윽고 독일은 모스크바까지 불과 30km 전방까지 다가왔습니다. 망원경으로도 모스크바가 보일 정도로 코앞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독일이 모스크바 점령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 소련의 엄청난 추위와 함께 혹한의 겨울이 찾아옵니다.